오늘도 미디어 98. 제목 보고 들어오고 싶다면 납득하기 힘들 거예요. 유럽은 대륙이고 아시아는 섬이다. 이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구 평론자들도 이거 들으면 고개를 젓는다고요. 지도를 보세요. 유럽, 아시아, 둘 다 대륙이잖아요. 이건 장님이 와서 봐도 대륙이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건 단순히 지리학적 측면만 고려한 게 아니에요. 문화, 역사,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도출된 결론이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로 별개의 대륙으로 보지만 전문가들은 유라시아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지리적인 것만 고려했기에 실용성이 전무하죠.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이는 용어라고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유럽과 아시아의 개념은 지리적이지 못합니다. 뉴스에서도 팟캐스트에서도 서로 별개의 대륙인 것처럼 말하니까요. 유럽과 아시아를 별개의 대륙으로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화적, 생태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개로 보는 거라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개념은 지리적 면모보다 문화적 차이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나라여도 유럽, 아시아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터키가 있겠네요. 딱 봐도 유럽, 아시아 중간에 있거든요. 지금은 이슬람 국기를 달고 있지만 과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 EU에 들어가려 했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 얘네는 동서인종 분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나라인데도 자기가 유럽 쪽 러시아에서 왔다, 아시아 쪽에서 왔다 이렇게 갈립니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의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을 떠나 문화권을 설명하는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오래전 열강들의 시점으로 나눠진 거기 때문에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지각판, 국경으로만 나누자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대륙과 연결되지 않아도 유럽 또는 아시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영국, 엄연한 섬나라죠? 물론 프랑스랑 해저터널로 연결되어 있긴 해도 섬나라예요. 영국보다 훨씬 먼 아이슬란드는 어떨까요? 이것도 유럽입니다. 물론 대서양 중앙해령에 걸쳐 있어 애매하지만 유럽으로 분류되죠. 그럼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떨어진 그린란드, 이건 어떨까요? 이건 대륙 분류에선 유럽이 아니지만 정치 문화적으로는 유럽입니다. 그러니 유럽으로 분리한다고요. 유럽은 아시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란 개념은 지리적인 걸 떠나 문화권을 나타내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지리를 나타내는 개념이자 문화권을 포섭하는 개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섬인지 대륙인지를 나눌 거예요. 한마디로 유럽과 아시아를 지정학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럼 시작합니다. 왜 유럽은 대륙이고 아시아는 섬일까? 인간은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소통하는데 충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아시아 대륙에 있어도 유럽, 중동, 동아시아, 남아시아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우리 모두 한 대륙에 있어도 서로 분류하기 편하라고 나눠진 거라고요. 그럼 본론으로 가봅시다. 왜 유럽은 대륙이고 아시아는 섬일까? 이걸 문화적, 지리적 맥락에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아시아라고 하면 너무 넓은 개념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를 표본으로 할게요. 중국, 대만, 몽골, 북한, 한국, 일본. 근데 러시아 공화국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요. 유럽은 문화적으로 대륙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땅이 평지거든요. 국도 대다수가 산인 아시아 국가와는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지도가 왜곡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중국이랑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 40개국은 중국 크기 땅에 사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동이 용이한 평지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전쟁도 자주 일어나고 인종 문화 교류도 활발합니다. 그러니 언어의 유사성도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아시아는 그러지 못해요.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동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큰 전쟁도 별로 없어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죠. 쌀가마를 지고 산에 넘어 이웃나라를 침공하는 건 엄청난 국력 낭비거든요. 전쟁을 통해 인종과 언어가 섞이는데 그럴 기회가 적었단 겁니다. 그러니 유럽과 다르게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서로 언어가 다르니 문화 교류도 쉽지 않게 된 거고요. 이런 특성을 띠는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특성뿐만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문자도 국가 간 교류에 기여했습니다. 동양에선 표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했기에 글을 모르는 일반인이 외국인을 만나도 소통하는 건 불가능했죠. 같은 한자권 사람은 의미가 통하겠지만 그 외의 국가는 뜻을 알 방법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어려웠으니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표현 문자인 알파벳을 사용해 외국어를 기록하는 유럽에 비해 불리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사회 문화적 양식이 수세기 동안 쌓여 사고 방식에 영향을 주고 국가 시스템도 서양에 비해 폐쇄적이게 바뀐 겁니다.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비록 번역기가 생기고 주변 국가를 넘나들 수 있지만 예전의 폐쇄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면모는 현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에게 마치 섬처럼 보여지죠.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섬에 더 가깝습니다. 중국은 대륙 국가지만 섬 국가에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트위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 SNS는 물론 유튜브도 사용하지 못하죠. 심지어 위키피디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이동은 가능한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섬이 되기로 한 겁니다. 대만은 말 안 해도 섬나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몽골은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한국의 15배의 크기의 이 작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인구 절반이 수도에 살고 있죠. 주변 국가로 나가고 싶어도 바다도 없는 데다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으니 이건 마치 섬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반도 국가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 북쪽으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고립된 국가이기에 섬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일본은 섬으로 이뤄진 국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AI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붓고 있지만 회사에서 아직도 도장을 쓸 정도로 아날로그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옆 국가로 넘어가는 유럽과 다르게 동아시아는 섬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또는 문화적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죠. 섬은 주변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이 자신의 갈라파고스라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에는 물리적 거리로 모든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인터넷으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물건도 집 앞의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물류센터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국가와 물리적,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건 섬과 다를 게 없단 겁니다. 오늘은 동아시아가 섬으로 이어져 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일본인의 인종 구성에 대해 알아볼게요.